아내의 복수. 버려진 아들을 재벌로 키워 남편과 내연녀를 파멸시키다. 날카로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며 고은혜의 의식이 서서히 돌아왔다. 제왕절개 수술의 마취 기운이 아직 남아있어 하반신은 감각이 없었다. 그녀는 청담 프레스티지 의료원의 VVIP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방 안은 어둑했고 구석의 무드등만이 희미한 빛을 밝혔다. 정적이 감도는 가운데 살짝 열린 욕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속삭임이 침묵을 깼다. 이게 정말 성공할 거라고 확신해. 태준 씨, 만약 당직 의사가 입이라도 열면 어떡해. 은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던 유채린의 목소리였다. 은혜가 친자매처럼 여겼던 여자였다. 한밤중에 자신의 분만실 욕실에서 남편과 함께 채린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의사는 조기 은퇴를 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돈으로 입을 막아뒀어. 채린아, 진정해. 방금 은혜에게 아들을 안겨준 남자. 강태준의 중저음 목소리가 오만한 확신에 차답했다. 은혜의 아기는 오늘 밤에 바로 도시 외곽의 가장 허름한 보육원에 데려다 놓을 거야. 은혜에겐 우리 아기가 태어난 직후 호흡기 합병증으로 죽었다고 말할 거고, 은혜는 숨을 참았다. 그녀의 눈은 병실 천장을 향해 크게 뜨였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하얀 시트를 쥔 손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비명을 억눌렀다. 그럼 내 아기는? 채린의 목소리는 두려움보다는 흥분에 더 가까웠다. 우리 아기 말이야, 자기야. 태준이 다정하게 정정했고 뒤이어 가벼운 입맞춤 소리가 들렸다. 은혜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웠고 둘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다니. 아, 우리 아기는 내가 신뢰하는 간호사가 돌보고 있어. 내일 아침에 은혜 앞에 데려갈 거야. 슬픔을 이용해서 그 여자를 조종할 거야.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병원에 버려진 아기를 입양했다고 말하면 돼. 그렇게 하면 은혜는 자기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으로 우리 핏줄을 자기 손으로 직접 키우게 될 거야. 은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 신뢰, 우정은 모두 자신의 부를 빼앗기 위해 설계된 환상에 불과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거대 기업은 이제 남편 태준이 관리하고 있었고 그 부가 남편을 눈멀고 탐욕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은 결혼 생활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핏줄을 쓰레기처럼 버리려 하고 있었다. 은혜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하얀 베개를 적셨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갓 출산한 산모의 연약함은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의 불씨가 타올랐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울부짖지도 지금 당장 그들을 추궁하지도 않을 것이다. 섣불리 행동했다간 자신의 재산을 장악한 태준이 언제든 자신을 해칠 수 있었다. 침대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에 은혜는 눈을 질끈 감았다. 마취에서 덜 깬 척하며 숨을 고르게 쉬었다. 감긴 눈꺼풀 뒤의 어둠 속에서 은혜는 맹세했다. 내 핏줄을 다른 아이와 바꾸려 해? 이 게임이 끝나기 전에 너희는 죽음을 애원하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역겨운 연극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초췌한 얼굴과 일부러 붉게 만든 눈으로 은혜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는 은혜의 손을 꼭 잡았다. 은혜야, 내 사랑.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망연자실한 남편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강해져야 해.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아들은 버티지 못했어. 인큐베이터로 옮겨진 지 몇 분 만에 심장이 터섰대. 은혜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 깊은 곳에는 한 점의 슬픔도 없었다. 오직 비통한 표정 뒤에 감춰진 안도감만이 존재했다. 은혜는 눈물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어리석음의 눈물이 아닌
증오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태준의 가슴을 치고 세상이 무너진 엄마처럼 히스테릭하게 울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태준이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꽉 껴안아야 할 정도였다. 어디 있어? 보고 싶어. 내 아기 데려와. 은혜가 소리쳤다. 병원 측에서 이미 모든 절차를 마쳤어. 자기야, 나를 믿어. 아이를 보면 더 상처받을 뿐이야. 이 짐은 내가 다 짊어질게. 태준이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태준이 사망 서류를 처리한다는 핑계로 방을 나가자마자 은혜는 즉시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항상 화장품 가방에 숨겨두었던 예비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를 눌렀다. 박진수, 돌아가신 아버지의 전 보좌관으로 그의 충성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 중년 남성은 은혜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사람이었다. 아가씨, 박 실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 실장님, 긴급 상황이에요. 태준 씨가 내 아기를 다른 아이와 바꾸고 오늘 밤 도시 외곽의 보육원에 버리려고 해요. 태준 씨, 차를 추적하세요. 미행당하는 걸 눈치채게 해선 안 돼요. 그가 내 아기를 버리는 즉시 아이를 데려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당신이 데려갔다는 걸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요. 은혜가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도련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날 밤 폭우 속에서 강태준은 혼자 차를 몰아 도시 외곽의 어두운 길을 달렸다. 조수석에는 낡은 바구니 속에서 은혜의 아기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태준은 고요한 소망원이라는 낡은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그는 아무런 연민 없이 차가운 보육원 현관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문을 3번 두드린 뒤 차로 달려가 사라졌다. 태준은 50m 떨어진 곳에서 검은 차 한 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태준의 차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박 실장은 재빨리 움직였다. 그는 보육원 문이 열리기 직전에 아기 바구니를 집어들었다. 따뜻한 차 안에서 박 실장은 은혜의 눈을 쏙 빼닮은 작은 아기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준 도련님. 저들이 모든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겁니다. 박 실장은 저주받은 그곳을 떠나 은혜가 도시 외곽에 미리 마련해둔 안전가옥으로 차를 몰았다. 사흘 후 은혜는 퇴원했다. 고풍스러운 현대식 저택의 분위기는 침울했다. 하지만 은혜가 예상했던 놀라움이 마침내 도착했다. 강태준이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그들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유채린이 가짜 모성에 가득한 얼굴로 아기용품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은혜야, 태준이 부드럽게 불렀다. 우리 아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어제 행정 처리를 하다가 엄마에게 버려진 아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마음이 움직이더군. 신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2번째 기회를 주신 것 같았어. 당신을 위해 이 아이를 입양했어. 태준은 아기를 은혜의 품에 안겨주었다. 그 사내 아이는 태준을 꼭 닮은 오뚝한 코와 채린의 얼굴선을 물려받은 얇은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자랑스러워하는 불륜의 결과물이었다. 그녀의 고통 위에 심어진 배신의 씨앗. 은혜는 눈 속의 혐오감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기를 꼭 껴안고 거짓으로 가득 찬 채 이마에 입을 맞췄다. 태준 씨, 정말 잘생겼어요. 은혜가 흐느끼며 아기의 뺨에 눈물을 떨궜다. 고마워요. 이 아이를 내게 데려와줘서 당신 말이 맞아요. 이 아이는 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보내진 천사예요. 채린이 천천히 다가와
은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를 보니 나도 기쁘다. 은혜야. 넌 엄마가 될 자격이 있어. 내가 항상 옆에서 아이 돌보는 걸 도와줄게. 은혜는 체린의 손을 잡고 감동에 찬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체린아. 넌 정말 최고의 친구야. 마치 이 아이가 네 친자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말 잘 챙겨주는구나.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고 체린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준과 유채린은 은혜의 등 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은 은혜가 자신들의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은혜를 그저 애정의 굶주린 어리석은 여자라고 여겼다. 이 아이의 이름은 세진이라고 지을 거예요. 은혜가 교묘하게 설계된 자랑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세상을 빛내라는 뜻의 세진. 약속할게. 태준 씨, 체리나. 내 모든 것을 바쳐 세진이를 키울 거야.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누구도 이 아이를 상처 주거나 이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막지 못하게 할 거야. 이 집에서 가장 막강한 아이가 될 거야. 그 말들은 사랑 가득한 어머니의 맹세처럼 들렸다. 하지만 은혜의 마음속에서 그것은 죽음의 저주였다. 그녀는 꿀을 바른 도구로 최세진을 흠뻑 적실 것이었다. 5년 후 은혜의 이중 생활은 치명적인 정밀함으로 진행되었다. 대외적으로 그녀는 우아한 강태준 회장의 부인이자 입양한 아들 최세진을 극도로 애지중지하는 상류층 사교계의 명사였다. 하지만 그림자 뒤에서 그녀는 친아들 한희준의 미래를 위한 비밀 작전의 핵심 후원자였다. 태준이 아버지의 모든 자산을 장악하기 전에 은혜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설립한 유령 회사와 박 실장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준의 삶을 지원했다. 박 실장은 조용한 소도시에서 이준을 키웠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사교육과 훈련 시설을 제공했다. 한 달에 한 번 은혜는 영적 수련회나 지방 출장을 핑계로 친아들을 만나러 갔다. 그날 오후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별장에서 은혜는 나무 의자에 앉아 5살 배기 이준이 10살 아이들을 위해 설계된 논리 퍼즐을 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준의 눈은 날카로웠고 태도는 차분했으며 말투는 매우 구조적이었다. 은혜의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명석함이었다. 엄마, 이준이 마지막 조각을 맞추며 불렀다. 그는 깊고 검은 눈으로 은혜를 바라보았다. 박 실장은 이준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때부터 그의 정체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은혜는 이준이 거짓 속에서 자라길 원치 않았다. 아들이 강철처럼 성장하기를 바랐다. 그래, 아들, 은혜가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강태준의 집에서는 결코 보여주지 않는 미소였다. 박 실장 아저씨가 말해줬어요. 저를 버린 사람이 제 생물학적 아버지이고 그는 저를 다른 아이와 바꿨으며 그 아이가 지금 엄마 집에 살고 있다고. 어린아이가 감정 없는 어조로 고통스러운 사실을 말했다. 마치 전쟁 지도를 분석하는 장군처럼 은혜는 무릎을 꿇어 아들과 눈을 맞췄다. 그녀가 이준의 뺨을 어루만졌다. 맞아. 내 생물학적 아버지는 탐욕 때문에 우리를 배신했어. 그리고 지금 엄마 집에 있는 아이, 세진이는 엄마가 그들을 모두 파멸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야.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해요. 이준이 물었다. 인정을 바라는 아이의 당연한 질문이었다. 단 한순간도 그 아이를 증오하지 않은 적이 없어. 은혜가 솔직하게 답했다. 엄마가 그 아이에게 보여주는 모든 애정은 독이야. 부모에게 시한폭탄이 되도록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반면에 너, 이준아, 너는 엄마의 칼이야. 너를 학대한 자들에게 무자비하고 강하고 똑똑하게 자라야 해.
언젠가 너는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알겠니? 이주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알겠어요.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은혜는 친아들을 꼭 껴안았다. 이 숨겨진 별장에서 그녀는 다시 힘을 얻었다. 한이주는 그녀의 희망이자 미래의 집행자였다. 그리고 은혜는 그 칼이 쇠를 가를 수 있을 때까지 날카롭게 벼릴 것을 다짐했다. 한편 수도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강태준 일가의 본가에서는 거실 쪽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뒤이어 남자아이의 우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화병 싫어. 못생겼어. 5살 배기 세진이 소리쳤다. 그의 통통한 손이 방금 수억 원 가치의 은혜 아버지의 유품인 고대 화병을 바닥에 던져 산산조각낸 참이었다. 2명의 가사도우미가 방구석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막 퇴근해서 돌아온 태준이 분노를 억누른 얼굴로 달려들어왔다. 최세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화병은 아주 귀한 거라고. 그가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태준의 손이 세진의 피부에 닿기도 전에 은혜가 쏜살같이 달려와 아이의 몸을 감싸 안고 태준에게서 떼어 놓았다. 세진은 곧바로 귀가 찢어질 듯 울며 은혜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강태준, 감히 애한테 소리를 질러요? 은혜가 가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남편을 쏘아붙였다. 아직 어린애잖아요. 화병은 다시 사면 되지만 내 아들 정신에 상처라도 나면 어쩔 거예요? 하지만 은혜야, 제가 일부러 깬 거야. 요즘 이 아이가 너무 버릇이 없어. 어제는 이웃집 아이를 수영장에 밀어 넣더니 오늘은 골동품을 부수고 훈육이 필요해. 태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항의했다. 짐승처럼 소리치는 게 훈육이에요. 은혜가 맞받아쳤다. 그녀는 세진의 머리를 쓰다듬고 입을 맞췄다. 쉬이, 우리 아들, 엄마 여기 있어. 넌 잘못 없어. 화병이 길을 막고 있는 게 잘못이지. 우리 세진이 잘못이 아니야. 은혜는 가사도우미들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당신들 둘, 왜 이 화병이 우리 세진이가 노는 길을 막게 놔뒀어요? 이번 달 월급 삭감이야. 네, 사모님. 가사도우미들이 고개를 숙였다. 태주는 긴 한숨을 내쉬며 관자놀이를 눌렀다. 그는 세진과 관련된 일로 은혜와 논쟁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이 애를 너무 오냐 키우고 있어, 은혜야. 규칙도 모르는 아이가 될 거라고. 난 내 첫 아들을 잃었어요. 강태준. 은혜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태준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녀의 비장의 카드였다. 이 아이가 단 1초라도 애정 결핍을 느끼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내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은 회사 일이나 신경 써요. 집안일과 아이 문제는 내가 전부 책임질 테니. 태준은 침묵했다.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은혜가 무언가 의심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는 물러섰다. 당신 마음대로 해, 은혜. 그는 돌아서서 서재로 가버렸다. 태준이 떠난 후 은혜는 세진을 안고 있던 팔을 풀었다. 그녀는 여전히 흐느끼는 척하는 세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은혜는 독이 든 미소, 아주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자, 우리 용사, 잘 들어. 넌 절대로 잘못한 게 아니야. 은혜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수입 초콜릿을 꺼내 세진에게 주었다. 이건 네가 강한 아이라서 주는 상이야. 엄마 말 기억해. 누가 널 화나게 하면 그냥 부숴버려. 넌 이 집의 상속자야. 모든 사람이 내게 복종해야 해. 세진의 눈이 반짝였다. 울음이 뚝 그쳤다. 그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초콜릿을 낚아채 어제 은혜가 사준 새로운 고급 게임 콘솔을 하러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초대받지 않은 채린이 방문했다. 지난 5년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조카가 보고 싶어서 온 이모 채린이라는 핑계를 대며 들어온 그녀는 바닥에 난장판을 보았다. 세상에, 은혜야. 무슨 일이야? 세진이가 또 난리친 거야? 채린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어조로 물었다. 물론 그녀는 걱정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친아들이었으니까. 은혜는 하녀에게 유리 조각을 치우라고 지시하며 태연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작은 사고였어. 채린아. 한창 활발한 남자애들은 다 그렇지 뭐. 은혜야. 내가 참견하려는 건 아닌데. 채린이 다가섰다. 세진이가 점점 다루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 이제 슬슬 훈육을 가르치는 게 좋지 않을까? 버릇없는 아이가 되게 놔두면 안 되잖아. 마음속으로 은혜는 이 상황의 우스꽝스러움에 폭소를 터뜨렸다. 내연녀가 본처에게 자기 사생활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가르치려 들다니. 채린아. 은혜가 역겨울 정도로 부드럽게 채린의 팔을 만졌다. 넌 아직 아이가 없어서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엄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야. 아이를 꾸짖는 건 창의력과 자신감을 죽일 뿐이야. 게다가 난 이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칠 때는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그냥 인생을 즐기게 놔두자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 체리는 침묵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의심을 사지 않고서는 은혜에게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2층에서 들려오는 세진의 오만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계단 쪽을 망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은혜는 채린의 표정 변화를 엄청난 만족감으로 지켜보았다. 똑똑히 봐, 유채린. 은혜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네 아들에게 이기심, 탐욕, 게으름을 비료로 주고 있어. 결국 너희들의 피를 빨아먹을 기생충을 키우고 있는 거라고. 은혜의 복수 일막은 완벽하게 막을 올렸다. 한희준이 침묵 속에서 날카로운 다이아몬드 검으로 단련되는 동안 최세진은 자신을 서서히 내부에서부터 파괴할 독이 든 꿀을 계속해서 받아먹고 있었다. 그리고 세진의 두 생물학적 부모는 자신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15년 후 두 아기의 운명이 강제로 뒤바뀐 비오는 밤으로부터 15년이 흘렀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었지만 은혜의 계획은 아니었다. 그녀의 인내는 하나의 걸작이었다. 그녀는 우아함으로 복수심을 키웠고 매일 거진 미소와 유독한 애정으로 물을 주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뒤덮인 강태준 일가의 주식당에서 접시가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아침 식사의 정적을 깼다. 반숙은 싫다고 했잖아. 귀먹었어? 20살이 된 세진이 소리쳤다. 그는 마호가니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태준의 코와 채린의 턱선을 완벽하게 조합한 그의 잘생긴 얼굴은 흉포해 보였다. 몸에 걸친 명품 실크 셔츠는 그의 천박한 행동과 대조되었다. 중년의 가사 도우미가 떨면서 고개를 숙이고 깨진 접시 조각을 주우며 연신 죄송하다고 중얼거렸다. 식탁 끝에서 태블릿을 읽고 있던 태준이 기기를 내던졌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최세진, 예의 좀 지켜라. 저분은 너보다 나이가 많아. 그리고 이번 주에만 사소한 일로 하인을 3번이나 해고했어. 네 대학 학점은 엉망진창이고 하는 일이라곤 클럽에서 돈이나 펑펑 쓰는 것뿐인데 이제 집에서 깡패처럼 구는 거냐. 세진은 콧방귀를 뀌며 조금도 두려움 없이 팔짱을 꼈다. 그는 자신의 방패가 곧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하이힐 소리가 계단을 급히 내려왔다. 은혜가 고급 실크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꾸며져 있었다. 그녀는 즉시 세진의 팔을 감쌌다. 강태준, 그만해요. 왜 아침부터 우리 애한테 소리를 질러요?
은혜가 일부러 높은 톤으로 꾸짖으며 세진을 괴물로부터 보호하려는 듯 그 앞에 섰다. 당신 아들이 선을 넘었어. 은혜야. 벌을 받아야 해. 차 열쇠 뺏고 신용카드도 정지시켜. 난 쓰레기를 키우고 싶지 않아. 태준이 소리쳤다. 쓰레기라는 말에 세진의 눈이 아버지에 대한 증오로 번뜩였다. 한편 은혜는 속으로 환호했다. 바로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다. 강태준, 감히 내 아들을 그렇게 불러요? 은혜가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제든 불러낼 수 있는 눈물을 흘렸다. 세진이는 대학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당신은 한 번도 관심을 준 적 없잖아요. 당신은 오직 회의랑 회사 이익에만 관심 있지. 이 하인이 세진이의 기준에 맞춰 제대로 시중들지 못한 게 잘못이야. 자기야. 은혜가 세진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아빠 말 듣지 마. 이따가 엄마가 내 계좌로 돈 보내줄게. 친구들이랑 나가서 재미있게 놀아. 어제 갖고 싶다던 신상시계도 사고. 은혜야, 당신이 애를 망치고 있어. 태준이 으르렁거렸다. 목에 핏대가 섰다. 난 이 아이를 사랑해요. 강태준. 당신이 분명히 하지 못하는 일이죠. 은혜가 날카롭게 받아쳤다. 태준은 거칠게 얼굴을 쓸어내렸다. 언제나처럼 패배했다. 그는 돌아서서 문을 쾅 닫고 사무실로 갔다. 남편이 떠난 후 은혜는 세진에게서 돌아섰다.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최고예요. 아빠는 그냥 인색하고 고리타분한 늙은이야. 물론이지, 아들. 세상은 내 거야. 아빠조차도 그 누구도 널 얕보게 두지 마. 은혜가 독이 든 달콤한 미소로 속삭였다. 그녀는 세진이 거만하게 집을 나서 자신의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질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은혜는 남겨진 배기 가스먼지를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계속 기생충으로 살아. 최세진, 내 시간은 거의 다 됐어. 한편 서울 도심의 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강태준 저택의 혼란과 정반대로 이곳의 분위기는 활기차면서도 정돈되어 있었다. 거대한 프레젠테이션 스크린 앞에 몸에 꼭 맞는 네이비 슈트를 입은 젊은이가 서 있었다. 그의 자세는 꼿꼿했고 시선은 날카롭고 분석적이었다. 바로 한희준이었다. 갓 20살이 된 그는 이미 원숙한 리더의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몸에는 눈에 띄는 명품 하나 없었다. 오직 클래식한 가죽 시계와 방안을 압도하는 지성의 아우라뿐이었다. 에테르 A3 예측 알고리즘은 시장 동향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법적 허점과 재무적 약점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것은 비즈니스 전쟁 무기입니다. 이준이 투자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 분 만에 그의 스타트업에 대한 시리즈 A 펀딩은 수십억 원의 규모로 마감되었다. 방구석에서 이준의 법률 고문이자 공식 후견인 역할을 하는 박 실장이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1시간 후 투자자들이 떠나고 회의실 문이 열렸다. 은혜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화려한 사교계 복장이 아닌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캐주얼한 비즈니스 복장이었다. 평소 거짓 미소로 가득했던 그녀의 얼굴에 이제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드러났다. 엄마. 이준이 그녀를 맞았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안았다. 그 포옹은 단 한 점의 거짓도 없이 따뜻하고 진실했다. 모니터실에서 다 봤어. 이준아, 네 할아버지가 오늘 너의 명석함을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건 모두 엄마가 제공해 주신 초기 투자와 네트워크, 그리고 박 실장님의 가르침 덕분이에요. 이준이 겸손하게 대답하며 박 실장을 쳐다보았다. 이준은 어머니를 자리에 앉혔다. 그의 얼굴은
전략을 짜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차갑고 진지한 아우라를 뿜었다. 엄마, 에테르는 준비됐어요. 우리는 TJ그룹의 자회사를 잠식하기 시작할 충분한 자본을 모았어요. 데이터에 따르면 그들의 회사는 심각한 비효율성을 겪고 있어요. 은혜가 비스듬히 미소 지었다. 그 비효율성의 이름은 바로 최세진이야. 오늘 아침에도 그가 아버지를 더 미워하도록 부추겼어. 그의 소비 행태는 이미 태준 씨의 개인 자금을 고갈시키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태준 씨는 그 아이의 생활 방식을 감당하기 위해 회사 자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재물에 미친 남자가 자기 집의 기생충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이준이 몸이 건조하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득이죠. 제게 2년만 주세요, 엄마. 세진이가 회사 기반을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무너뜨릴 때 저는 밖에서 합법적으로 규칙에 따라 나머지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렇게 하렴, 내 아들. 흔적도 없이 파괴해버려. 나는 세진이가 이성을 잃을 때까지 권력의 환상을 계속 주입할 거야. 은혜가 이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조용한 방에서 두 천재적인 두뇌는 먹잇감을 추함할 거대한 거미줄을 짜고 있었다. 유채린의 42번째 생일 파티가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늘 그렇듯 강태준, 고은혜, 최세진이 주빈으로 참석했다. 다른 사교계 인사들의 눈에 체리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강태준 가문의 진정한 친구였다. 그 위선이 은혜를 냉소적으로 웃게 만들었다. 그날 밤 술이 넘쳐 흘렀다. 와인 몇 잔을 마신 세진이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아한 레스토랑 분위기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의자에 기대어 다리를 테이블 위로 올렸다. 이봐, 웨이터. 이게 무슨 와인이야? 말 오줌 같은 맛이 나잖아. 세진이 소리치자 몇몇 손님들이 불쾌한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자신의 파티가 망쳐지는 것에 창피함을 느낀 체린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재산을 위해 묻어두었던 모성애가 자신의 핏줄이 무례한 남자로 자라는 것을 보자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세진아, 다리 내려. 체린이 낮고 날카롭게 속삭였다. 여기는 저녁 식사 자리야. 길거리 포장마차가 아니라고. 예의 좀 지켜. 세진은 체린을 곁눈질로 보더니 비웃었다.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 아빠도 나한테 다리 내리라고 한 적 없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 꼴을 좀 봐. 20살이나 됐으면서 학교도 안 다닌 망나니처럼 행동하잖아. 체린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다. 그 말을 들은 태주는 어색해 보였지만 체린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길 바라며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은혜는 이 파멸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다. 그녀는 이 불협화음이 방해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유채린. 은혜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그녀는 엄청나게 설득력 있는 분노의 표정으로 체린을 노려보았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아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질러? 은혜야? 나는 그냥 뭐? 네가 자식 교육을 더 잘 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런 거야? 넌 자식도 없잖아. 체린아. 엄마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아는 척 하지 마. 은혜가 체린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 체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의 눈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떨렸다. 그 말들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왜냐하면 실제로 세진은 그녀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미안해, 은혜야. 그럴 뜻이 아니었어. 체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혜는 즉시 세진의 머리를 끌어안고 보호하듯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체린 이모가 아마 취했나 봐. 우리 집에 가자. 엄마는 내 소중한 아들이 모욕당하는 곳에 있고 싶지 않아. 태준의 동의를 기다리지도 않고 은혜는 세진의 손을 끌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세진은 거칠게 욕을 했다. 채린 이모, 그 여자 완전 재수 없어. 얼굴도 보기 싫어. 이제 우리 집에 못 오게 해 엄마. 은혜는 어두운 차 안에서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아들. 엄마가 못 오게 할게. 아무도 우리 용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해. 오직 엄마만이 널 이해해. 그날 밤 유채리는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흐느껴 울었다.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을 혐오의 눈으로 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편 은혜는 친엄마와 아들이 서로를 증오하게 된 새로운 국면을 즐기며 깊은 잠에 빠졌다. 새벽 2시 빗줄기가 미끄러운 고속도로를 강타했다. 은혜의 휴대폰이 울리며 침실의 정적을 깼다. 태주는 그녀가 몰래 음료에 섞은 수면제의 영향으로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은혜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세진의 거칠고 공황에 빠진 숨소리가 들렸고 배경에는 억눌린 신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엄마, 도와줘요. 제발. 세진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평소에 오만한 배짱은 온데간데 없었다. 외곽순환도로에서 사람을 쳤어요. 오토바이가 박살났고 그 사람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엄마,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요. 은혜의 입술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왔다. 세진의 도덕성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는 지점이었다. 진정해, 세진아. 움직이지 마. 경찰에 전화하지 마. 아빠한테도 전화하지 마. 지금 위치를 보내. 엄마가 바로 갈게. 은혜가 차분하게 속삭였다. 30분 후 은혜는 검은색 SUV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박 실장과 2명의 경호원이 함께였다. 앞부분이 찌그러진 자신의 고급 차 안에서 세진은 몸을 떨고 있었다. 아스팔트 위에는 피투성이가 된 음식 배달원이 쓰러져 있었다. 박 실장이 즉시 피해자의 맥박을 확인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위독합니다.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를 우리 단골 사립병원으로 옮겨요. 치료비는 완납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합의금으로 현금 2억 원을 줘요. 입을 다물고 고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거절하면 그들 가족의 작은 사업을 망가뜨려요. 은혜는 마치 암살자처럼 효율적으로 명령했다. 그녀는 피해자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지만 세진을 위한 학습 도구로 그를 이용했다.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모든 것을 처리했다. 은혜는 세진의 차문을 열었다. 젊은이는 떨며 울고 있었다. 엄마, 무서워요. 아빠가 날 죽일 거야. 나 감옥 갈 거예요. 세진이 중얼거렸다. 짝. 은혜는 세진의 횡설수설을 멈출 만큼 세게 뺨을 때렸다. 하지만 곧이어 부드러운 손길로 은혜는 알코올 냄새가 나는 세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엄마 말 잘 들어. 넌 감옥에 가지 않아. 넌 최세진 TJ그룹의 상속자야. 엄마가 살아있는 한 법은 내게 적용되지 않아. 은혜가 세진의 눈을 날카롭게 응시하며 말했다. 피해자 가족은 처리됐어. 이 지역 경찰서는 내일 아침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이 사건은 길이 미끄러워 배달원이 혼자 넘어진 단독 사고로 종결될 거야. 모든 게 끝났어. 세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엄청난 안도감이 뒤섞인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렇게 간단하게요? 그래, 아들. 그렇게 간단해. 은혜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어. 세진아. 심지어 정의까지도. 네가 해야 할 일은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야. 알겠어? 그날 밤 쏟아지는 빛 속에서 세진의 뇌 속 공감과 죄책감의 신경회로는 은혜의 손에 의해 영구적으로 절단되었다. 세진은 새로운 깨달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법 위에 있으며 돈은 어떤 죄든 지울 수 있다. 그는 버릇없는 10대에서
건드릴 수 없는 범죄자로 변모했다. 뺑소니 사건 몇 주 후 집안 분위기는 정상으로 돌아온 듯했다. 세진은 은혜가 항상 뒷수습을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제멋대로 행동했다. 태주는 은혜가 세진의 미래를 위한 부동산 투자를 핑계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하자 가족의 현금 흐름의 이상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은혜는 태준의 서재를 찾아갔다. 그녀는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들고 거짓 걱정이 가득한 모성애적인 표정으로 남편 앞에 앉았다. 태준 씨, 우리 회사와 세진이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은혜가 부드럽게 시작했다. 태준은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닫았다. 또 뭐야, 은혜. 그 버릇없는 놈한테 새 차 사주려고 자금 추가 요청할 거면 대답은 아니오야. 어제 잃어버렸다고 하던데 어디선가 박살낸 거 다 알아. 그게 아니에요. 태준 씨. 은혜는 마치 걱정하는 듯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오히려 세진이가 통제불능이 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제가 저렇게 행동할까? 책임감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태주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은혜가 처음으로 아들을 비판했기 때문에 약간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그 애에겐 발판이 필요해요. 태준 씨, 용돈만 주고 실질적인 역할을 주지 않으면 절대 어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자회사 중 하나의 사업 개발 이사로 승진시켜줬으면 해요. 그리고 회사 지주회사 주식의 30%를 세진이 이름으로 이전해줘요. 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신 미쳤어? 30%의 이사직이라고? 걘 대학도 졸업 못했어, 은혜. 일주일 안에 그 회사를 망가뜨릴 거야. 내 말 먼저 들어요. 태준 씨, 은혜가 차분하게 말을 잘랐다. 주식과 책임을 서면으로 부여하면 그 애는 주인의식을 느낄 거예요. 회사가 망하면 자기 재산도 망한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고요. 이건 충격요법이에요. 어차피 당신이 총괄 이사잖아요. 당신이 감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거대한 자존심이 경주가 아니라 일에 쏠리도록 권력의 환상을 주세요. 태주는 침묵했다. 그의 교활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자산이 위협받을까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진에게 주식을 주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그의 재산을 줄이지 않았다. 세진은 그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이사회는 태준에게 회사 승계 계획에 대해 압박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태준은 그들이 평소 만나던 호텔방에서 몰래 채린과 의논했다. 어떻게 생각해, 채린아? 채린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은혜가 세진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어리석게 행동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다. 세진이 주식을 장악하면 간접적으로는 자신의 핏줄이 은혜 아버지의 전 재산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내 생각엔 은혜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태준 씨. 채린이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구슬렸다. 세진이도 이제 어른이야. 지금 믿음을 주지 않으면 언제 주겠어. 믿을 만한 사람을 그의 조수로 붙여서 일을 망치지 않게 할 수도 있잖아. 이건 은혜네 먼 친척이 아니라 순수하게 당신의 후손을 위해 회사 자산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채린의 말은 태준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한 망치였다. 탐욕과 자존심이 두 배신자의 눈을 멀게 했다. 그들은 은혜가 세진의 책임감을 일깨우려는 것이 아니라 사치에 중독된 아마추어 도둑에게 금고 열쇠를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한 달 후 아직 어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이에 세진은 그들의 가장 큰 자회사인 TJ건설의 운영이사이자 30% 주주로 공식 취임했다. 은혜는 취임식 맨 앞줄에 서서 가장 환한 미소로 박수를 쳤다. 그녀는
태준과 방구석에 숨어있는 채린의 얼굴에 떠오른 자부심을 보았다. 은혜는 잠시 고개를 돌려 이름 없는 번호로부터 휴대폰 화면에 막 도착한 짧은 메시지를 힐끗 보았다. 이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말파온이 성카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우리의 나이트 큰 나이가 움직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체스 게임의 중반전이 마침내 시작되었고 상대는 자신들의 왕이 파산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TJ 건설의 마천루를 잿빛 하늘이 뒤덮었다. 20층, 임원 회의실은 평소 오만한 웃음소리와 고급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사형 집행장처럼 느껴졌다. 실내 공기는 너무나 희박해서 에어컨조차 숨막히는 긴장감을 걷어내지 못하는 듯했다. 강태준은 구겨진 셔츠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채 타원형 테이블 끝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방울이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렸다. 그의 앞에는 5명의 이사회 대표와 2명의 채권은행 대표가 돌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250억 원입니다. 강태준 씨. 하룻밤 사이에 정당한 기록도 없이 사라졌어요. 가장 나이 많은 이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은행은 방금 우리가 대출 이자를 연체해서 모든 운영 자산을 동결했어요. 이 회사는 오늘 아침부로 공식적으로 마비 상태입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태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눈은 테이블 구석에 움츠리고 앉아있는 세진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평소 명품 수트로 거만하게 굴던 젊은이는 이제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다. 잠을 못 자고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감히 아버지는커녕 이사들도 쳐다보지 못했다. 그건 은행 시스템 오류나 외부 해킹일 겁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의 치부를 덮으려 변명했다. 그 이유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는 아침에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고 그 이체를 승인하는 데 사용된 세진의 로그인 아이디를 보았다. 그의 아들 자신이 강도였다. 우리를 바보로 만들지 마시오. 은행 대표가 차갑게 말을 잘랐다. 우리는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돈은 가짜 유령 회사로 이체되었어요. 이건 부주의가 아니라 거액의 기업 자금 횡령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적자와 벌금을 메울 500억 원의 긴급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 건물을 압류하고 이 사진을 경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태준은 자신의 머리를 쥐어짰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몇 시간 만에 어디서 500억 원을 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개인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어 그렇게 빨리 현금화할 수 없었고 회사의 명성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회의실의 이중문이 활짝 열렸다. 갑자기 조용해진 방에 당당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희준이 절대적인 권위를 뿜어내는 맞춤형 검은 정장을 입고 들어섰다. 그의 자세는 꼿꼿했고 턱은 들려 있었으며 한 쌍의 날카로운 눈은 마치 죽어가는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매처럼 방 전체를 훑었다. 그의 뒤에는 박 실장과 2명의 선임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여긴 비공개 회의요. 태준이 소리쳤다. 불안정한 감정이 폭발했다. 이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유롭게 타원형 테이블을 따라 걸어가 강태준 맞은편의 빈 의자를 끌어당겨 우아하게 앉았다. 박 실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고 은행 대표와 이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제 이름은 한희준, 에테르 코퍼레이션의 대표입니다. 이준의 중저음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차분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저는 회의에 참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고물 회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하러 왔습니다. 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에테르 코퍼레이션. 방금 그랜드 강남 메가 프로젝트를 빼앗고 그의 주가를 폭락시킨 바로 그 거대 스타트업. 적대적 인수?
당신 미쳤군. 내가 대주주야. 내 회사를 당신한테 절대 팔지 않아. 태준이 으르렁거렸다. 이주는 비스듬히 미소 지었다. 은혜의 미소와 아주 흡사한 미소였다. 오, 당신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강태준 씨. 에테르 코퍼레이션은 오늘 아침 은행으로부터 당신 회사의 모든 부채를 매입했습니다. 방에 있던 은행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여 확인해 주었다. 그 말은 이제 제가 당신의 유일한 채권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은 제게 3천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금으로 갚거나 당신의 모든 주식을 넘기고 제 건물에서 나가시죠. 태주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장기에서 외통수에 걸렸다. 탈출구도 협상도 없었다. 10여 년간 거짓 위에 쌓아 올린 그의 자부심은 알지도 못하는 20살 젊은이의 손에 산산조각이 났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은혜가 불타는 듯한 젓갈색 원피스를 입고 우아하게 들어섰다. 그녀 뒤에는 긴장한 얼굴의 채린이 따르고 있었다. 은혜는 그날 아침 일부러 채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이 큰 곤경에 처했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친한 친구의 정신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핑계였다. 어머니가 오는 것을 보자 아까부터 공포에 떨고 있던 세진이 갑자기 용기를 되찾았다. 그는 일어서서 은혜에게 달려갔다. 엄마, 도와줘요. 저 사람들이 날 감옥에 보내려고 해요. 저 자식이 우리 회사를 뺏으려고 해요. 엄마, 어떻게 좀 해봐요. 세진이 은혜의 팔을 잡고 애원했다. 태주는 멍한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은혜, 저 쓸모없는 놈 데리고 나가. 우린 끝났어. 이 회사는 망했다고. 은혜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다. 평소의 거짓 부드러움과 절망의 눈물로 가득했던 그녀의 시선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가운 눈빛이 자리 잡았다. 천천히 은혜는 세진이 잡고 있던 팔을 풀었다. 이전에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혐오스러운 동작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세진은 망연자실했다. 엄마. 은혜는 세진을 무시했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로 걸어가 이준 바로 옆에 섰다. 방 안의 모든 눈이 혼란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특히 친구에게서 매우 위험하고 다른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낀 체리는 더욱 그랬다. 이 회사가 망한 건 은행 빚 때문이 아니에요. 강태준. 은혜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높고 애처롭지 않았다. 낮고 차분하고 치명적이었다. 이 회사는 당신의 그 멍청한 운영이사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마지막 남은 현금 250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횡령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은혜가 박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박 실장은 즉시 프로젝터 화면을 켰다. 거기에는 이체 증거, 카지노 더 로터스의 감시 카메라 영상, 그리고 세진이 사채업자와 차용증에 서명하는 사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방 안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이사들은 거친 욕설을 내뱉었고 체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자신의 핏줄이 정말로 범죄자가 되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 태주는 충혈된 눈으로 화면을 노려보다가 목에 핏대가 선 채로 세진을 향해 돌아섰다. 너, 이 망할 자식, 네가 내 아버지의 피땀을 망쳤어. 내 회사를 강탈했다고. 태준이 앞으로 돌진해 세진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세진은 발버둥 쳤다. 얼굴이 파랗게 변했다. 아, 아빠, 나, 엄마, 도와줘요. 체린이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앞으로 달려가 태준의 팔을 필사적으로 잡아당겼다. 태준 씨, 놔줘요. 당신이 쟤를 죽일 수도 있어. 아직 어린애라고요. 놔줘. 저리 비켜. 체린,
이놈은 쓰레기야. 살 자격도 없어. 태준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몇몇 변호사들이 나서서 태준을 세진에게서 떼어내야 했다. 세진은 이제 바닥에 쓰러져 목을 잡고 기침을 해댔다. 은혜는 그 혼란을 마침내 숨기지 않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뼉을 쳤다.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3번의 냉소적인 박수였다. 참으로 감동적인 가족 드라마네요. 은혜가 차갑게 말했다. 자기 핏줄을 목조르는 아버지와 자기 사생활을 위해 우는 내연녀라니. 그 문장은 대낮에 내리치는 번개와도 같았다. 태준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다. 채린의 울음소리가 목구멍에서 막혔다. 두 사람은 얼어붙은 채 얼굴에 역력한 공포를 드러내며 은혜를 돌아보았다. 무슨 소리야, 은혜? 태준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은혜는 의자를 끌어당겨 마치 왕국을 배신한 자들을 심판하는 여왕처럼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그녀는 태준과 채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너희들의 가면은 유통기한이 지났고 나도 지난 20년간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아내인 척 하는데 진절머리가 나. 은혜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은혜는 두꺼운 빨간색 서류철을 타원형 테이블 중앙으로 던졌다. 서류철은 미끄러져 강태준 바로 앞에 멈췄다. 떨리는 손으로 태준은 서류철을 열었다. 리간 안에는 2개의 공식적인 실험실 문서가 들어 있었다. DNA 검사 결과야. 은혜의 목소리가 이제 묘지처럼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다. 첫 번째는 20년 전에 내가 한 DNA 검사. 세진이가 너와 유채린과 99.9% 유전적으로 일치한다는 걸 확인했지.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정에서 증거를 강화하기 위한 최신 검사 결과고 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은혜를 바라보았다. 방 안의 산소가 강제로 빨려나간 듯 숨이 가빴다.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채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물론 알고 있었지. 채린아. 은혜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자신을 배신한 친구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분만실에서 마취가 풀린 후에 깨달았어. 병원 욕실에서 너희들의 더러운 계획을 전부 들었거든. 내 남편이 자기 내연녀와 낳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내 핏줄을 허름한 보육원에 버리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 태주는 턱이 떨어진 채 은혜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가 알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알았다면 왜 세진이를 그렇게 사랑했어? 왜 무엇보다도 그 애를 애지중지했냐고. 은혜가 웃었다. 너무나 청아하지만 듣는 모든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만큼 차가운 웃음이었다. 사랑했다고.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나? 은혜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세진을 바라보았다. 세진은 완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독살했어. 강태준. 나는 그 아이에게 끝없는 자만심과 사치, 그리고 모든 작은 실수에 대한 정당화를 주입했지. 나는 공감 능력도 실력도 미래도 없는 오만한 괴물로 그를 빚어냈어. 너희들의 피를 말려 죽일 거대한 기생충을 키운 거야. 그리고 결과를 봐. 은혜가 팔을 벌려 화면의 부패 증거를 가리켰다. 그가 네 재산을 파괴했고 네가 훔친 내 아버지의 유산인 회사를 망가뜨렸어. 내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어. 세진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의 세상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동안 자신의 방패였고 자신을 숭배한다고 믿었던 여인이 사실은 자신의 모든 타락을 설계한 건축가였다니. 그리고 내 머릿속 질문에 답해주지. 강태준. 은혜가 시선을 돌려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역겨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분명히 궁금하겠지. 그날 밤 네가 버린 친아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말이야. 태주는 돌처럼 굳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은혜는 일어섰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아까부터 조용히 옆에 앉아있던 검은 정장의 젊은이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준이 일어섰다. 그의 키는 강태준보다도 컸다. 그의 카리스마는 압도적이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성과 힘을 발산했다. 소개할게. 강태준.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벅차오르는 자부심 때문이었다. 이 아이가 한이준. 네가 그날 밤 빗속에 버린 아기야. 내가 조용히 구해내 그림자 속에서 키워냈고 이제 내 모든 빚을 사들이고 널 길거리로 내쫓은 천재 CEO로서 내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아기야. 이준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존경심이나 혈연의 정 따위는 한 점도 없었다. 그는 마치 해충을 보듯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십니까, 강태준 씨. 이준이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저를 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키웠다면 저기 바닥에 있는 저 역겨운 기생충처럼 자랐을지도 모르겠군요. 그 현실은 고속 열차의 힘으로 강태준을 강타했다. 머리가 어지럽고 시야가 흐려졌다. 그는 이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 젊은이는 그가 후계자에게서 꿈꾸던 모든 것이었다. 똑똑하고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20살의 억만장자가 된, 그리고 그는 자신의 친아들이었다. 세진을 키우기 위해 쓰레기처럼 버렸던 바로 그 핏줄. 그의 인생을 망친 멍청한 범죄자. 세진. 엄청난 후회가 태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다이아몬드를 더러운 조약돌과 바꿨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충혈된 눈으로 태준은 아직 바닥에서 흐느끼고 있는 채린을 향해 돌아섰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천박한 년. 태준이 경고 없이 채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녀의 드레스 깃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내 탐욕 때문에 내가 내 위대한 아들을 버렸어. 네 멍청한 핏줄을 키우라고 날 강요했지.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정신적으로 무너진 채린도 지지 않고 맞섰다. 그녀는 태준의 얼굴을 피가 나도록 핥히며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네가 걔를 버렸어. 강태준. 네가 재물에 너무 미쳐서 내 계획에 동의한 거잖아. 채린이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눈물이 그녀의 화장을 번지게 해 미친 마녀처럼 보이게 했다. 넌 아버지로서도 빵점이야. 은혜가 세진이를 망가뜨리는 동안 훈육 한번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잖아. 너희 둘 다 괴물이야. 두 배신자는 이제 공개적으로 서로를 욕하고 핥히고 남은 존엄성을 찢어 발겼다. 이사들은 그 광경을 혐오스럽게 바라보았다. 몇몇은 몰래 녹화하기도 했다. 은혜는 그 쇼를 감정 없는 시선으로 지켜보며 한때 자신을 짓밟았던 자들의 도덕적 파멸의 매 순간을 즐겼다. 그 혼란 속에서 건물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복도에서 무거운 군화 소리가 울렸다. 제복을 입은 5명의 경찰관이 경위의 지휘 아래 회의실로 들어왔다. 박 실장이 즉시 그들을 맞이하고 모든 은행 범죄 증거가 담긴 USB를 건넸다. 확인된 증거와 함께 기업 자금 횡령 및 자금 세탁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위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방구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최세진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2명의 경찰관이 앞으로 나아가 바닥에서 세진을 강제로 끌어내고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쇠가 소란스럽게 딸깍거리며 이것이 깨어날 수 있는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세진에게 깨닫게 했다. 안 돼, 놔줘. 나 감옥 가기 싫어. 세진이 어린애처럼 울며 저항했다.
그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은혜를 바라보았다. 엄마, 도와줘요. 돈이면 뭐든지 해결된다면서요? 돈으로 해결해요. 엄마, 제발 여기서 꺼내줘요. 나 엄마 아들이잖아요. 은혜는 두 경찰관에게 붙잡힌 세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 젊은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은혜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다. 오직 절대적인 공허함만이 있었다. 나는 네 엄마가 아니야. 세진아. 은혜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지만 세진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내 엄마는 저기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저 불쌍한 여자고 내 아버지는 곧 노숙자가 될 패배자야. 감옥에서 내 혹독한 교육의 결과를 즐기렴. 은혜는 몸을 돌려 이준의 곁으로 돌아갔다. 경찰관들이 세진을 방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 젊은이의 울부짖음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다가 엘리베이터 문 뒤로 서서히 사라지며 회의실에 긴 침묵을 남겼다. 체리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태주는 벽에 기대어 무릎을 끌어안고 멍한 시선으로 주저앉았다. 그의 이성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6개월 후 거대한 폭풍이 강태준 가문을 휩쓸고 간 지 6개월이 흘렀다. 비즈니스 세계는 빠르게 움직였고 TJ 건설이라는 이름은 이제 기업 역사의 어두운 각주에 불과했다. 최상급 교도소의 독방 구석에서 세진은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몸은 바싹 말랐고 눈은 땜했으며 잘생긴 얼굴은 이제 멍으로 가득했다. 돈의 보호도, 호화로운 시설도, 강인한 정신력도 없이 그는 다른 수감자들의 먹잇감이 되었다. 매일 밤 그는 울면서 깨어나 은혜를 불렀다. 자신을 죽인 독약이었던 애정의 환상을 그리워하며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끝없는 후회 속에서 썩어가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도시의 또 다른 초라한 구석, 3x4m 크기의 고시원방이 두 배신자의 탐욕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었다. 강태준과 유채리는 함께 살았지만 사랑이 아닌 강요와 증오 속에서였다. 태준의 모든 자산은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 압류되어 하룻밤 사이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체리는 아파트에서 쫓겨났고 그녀의 부티크는 추악한 스캔들을 알게 된 모든 사교계 고객들에게 외면당해 파산했다. 매일 그 좁은 방은 깨진 접시 소리와 욕설로 가득 찼다. 태주는 모든 것을 체린 탓으로 돌리는 값싼 술주정뱅이가 되었다. 한편 체리는 정신을 잃은 우울증 환자가 되어 종종 방구석에서 세진이라고 생각하는 베개를 껴안고 혼잣말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지옥에 갇혀 죽을 때까지 서로를 벌했다. 그들의 파멸과 정반대로 수도의 비즈니스 중심가에는 거대한 새간판이 가장 높은 건물 위에 막 걸렸다. TJ 건설이라는 글씨는 뜯겨나갔다. 그 자리는 에테르 코퍼레이션 산하의 은혜홀딩스라는 우아한 로고로 대체되었다. 최상층, 이제 미니멀리즘,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단장된 CEO의 사무실에서 은혜는 파노라마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상징하는 상아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고 얼굴에서는 지난 20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가 뿜어져 나왔다. 이준이 따뜻한 블랙커피 2잔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어머니에게 한 잔을 건네고 그녀 옆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강태준의 개인자산 청산 절차가 오늘 아침에 완전히 끝났어요, 엄마. 할아버지의 모든 유산이 합법적으로 엄마 손에 돌아왔어요. 이준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보고했다. 그리고 그랜드 강남은 다음 달에 건설 단계에 들어갈 거예요. 은혜는 커피 향을 들이마시고 잠시 눈을 감았다. 엄청난 인내로 얻어낸 승리를 음미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물리적인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성, 시간, 그리고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내부에서부터 적들을 파괴했다.
고맙다, 이준아.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은혜가 고개를 돌려 순수하고 무한한 애정으로 친아들을 바라보았다. 함께 해낸 거예요, 엄마. 이 칼은 대장장이의 단련 없이는 날카로워질 수 없었을 거예요. 이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은혜는 다시 유리 너머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황금빛 주황색의 저녁 하늘이 먹구름의 잔재를 지우고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마치 어두운 과거의 죄를 날려보내는 듯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완벽하게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그녀의 왕좌를 건드릴 수 없었다. 고은혜와 한희주는 그들의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돌아왔다. 먹이 사슬의 최정상에 서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군림하게 되었다.